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진입니다. 국민TV에서 마련한 김광진의 톡쇼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톡쇼는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김광진의 톡쇼를 통해서 사전에 질문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계신 문제들 이 방송을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고민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톡쇼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김광진답게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안에 따라 현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잊혀져서 재조명이 필요한 사안들, 그리고 과거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돼서 더 이상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 또한 언론에서 다뤄왔던 그런 관점이 아니라 톡쇼만의 방식으로, 그리고 국민TV가 전하는 시선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톡쇼는 토크쇼입니다. 즐겁고 유쾌하게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편안하게 보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답답했던 속을 톡 시원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 김광진의 톡쇼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과 함께합니다. 예, 김광진의 톡쇼 첫 번째 초대 손님께서 옆자리에 와 계신데요. 진선미 의원이십니다. 먼저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남매의 누나 진선미 의원입니다. 예, 제 첫 번째 이제 초대 손님이시기도 한데 제가 정말 소중한 분이어서 모신 거기도 하고, 또 사실 꼽아보면 아시는 것처럼 제 출판 기념회 사회도 보셨고, 제 지역에서 의정보고회 사회도 보시고, 맞아요. 개소식 때 사회도 보시고, 맞아요. 어찌 보면 그냥 편하게 제가 항상 콜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자인 게 아닌가 만만해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좋은 분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워낙 이제 재선 의원 되시고 이제 바쁜 일정을 하고 계신데, 요즘 뭐 원구성이 안 돼서 국회의원들이 뭐 놀고 있다, 세비 반납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까지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막 현장을 뛰어다니는 분들도 많고, 지금 진선미 의원께서도 지금 아까 현장에 있으시다가 지금 막 이제 오시는 거잖아요. 네, 네. 제가 알기로 고공농성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노동자분들 그 현장에 갔다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방금 막 오셨으니까 그래도 그 상황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덕분에 그 현장의 그 특징 때문에 오늘 우리 김광진 의원님과 또 이 스태프분들이 저 때문에 많이 기다리셨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기아 자동차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2년에 대법원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해줘야 되는데 기업에서 그걸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그 문제에 대한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그 국가인권위원회 고공농성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서울시청 옆에 있는 그 건물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이 글쎄 373일이래요. 어째.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내려오시기로 결정을 해서 그 현장에 갔었는데 다 합의가 됐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막상 또 현장에 가보니까 또 서로 약간의 이렇게 불협화음이 좀 있어서 중간에서 또 이렇게 경찰 쪽도 얘기하고 또 이쪽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좀 늦어졌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진짜 그 세비 문제와 관련해서 전 그런 것이 사실은 정치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변호사일 때도 변호사들이 변론을 통해서 하지만 재판기일은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그 재판기일이 안 잡히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뢰인 만나고 자료 찾아보고 논리 만들어내고 이러는 것처럼 제가 국회에 들어와 봐도 계속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같이 간담회 했고 다양한 그 의견들 모으고 이러는 것들이 결국은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일이고, 저는 진짜 시작 때부터 당선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저도 4년 있어봤지만
국회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해요. 남들은 뭐 국회에 있으면 막 훨씬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에 있을 때가 정말 편한 시간이고 정말 근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민생의 현장들 그런 것들은 국회 밖에 있는 것이고 네. 거기에 이제 많이 찾아다니고 또 그 목소리를 듣고 하는 일들이 정말 국회의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런 일들 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많이 해주셨고 또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많이 또 이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라넷 폐쇄. 네, 네. 엊그제 이제 공식적으로 소라넷에서 이제 폐쇄하겠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 관련한 혁혁한 공로가 있으신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조금 뭐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히 그 현충일 날 6월 6일 날 소라넷 그 자체에서 그 모든 것들을 폐쇄하고 또 트윗 계정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좀 과분한 칭찬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국회의원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강제 수사권은 없으니 경찰 쪽에서 그 일들을 수행해 오는 것을 독려하고 또 무엇보다도 10년 이상 그 소라넷이 점점 커지면서 얻게 된 다양한 범죄의 온상이 돼가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수많은 네티즌들의 청원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사실 좀 뒤늦게 알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법공조를 요청하고자 그 상임위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마침 또 그 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사법공조 절차를 밟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해외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쾌거를 이루어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막 글을 올리고 네. 막 혐오 발언했던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이트 네. 이용자분들. 네, 네. 그분들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경찰청장께서 경찰청장이 입장을 밝혔는데 단순 이용자는 사실 그게 처벌이 대상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의 어느 정도까지가 처벌 대상인지까지를 이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시는 건 뭐 유사 사이트가 계속 생기지 않을까. 예. 근데 당연하죠. 뭐 10년 동안, 뭐 수십 년 동안 그게 계속 진행돼 왔고 또 그것을 이용했던 분들이 당장 끊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으나 적어도 이 사건의 정말 큰 의미는 그만큼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것도 우리가 힘을 모아보니 이런 그 민주주의적 강력한 체험, 긍정적 체험을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난 19대 때 그게 청원으로 법안이 상정된 겁니까? 법안이 그러진 아니고요. 않고? 예, 청원으로 소라넷을 제발 좀 폐쇄해달라라고 하는. 라고 해서 한 거의 8만 명의 네티즌들이 모아서 청원을 이루었고 이제 저는 그것을 알게 돼서 이런 일들이 있다. 그리고 소라넷에서 실제 벌어지는 엄청난 충격적인 범죄 사건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경찰이 확고한 의지를 좀 표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물어봤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뭐 개별 케이스가 다 다양하겠습니다만 그 뭐 혐오를 넘어서 거의 범죄 수준으로 되는 일들이 뭐 부지기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돌려보시면 과거로 우리나라의 몰카라는 개념이 막 만연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몰래카메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중학생이 자기 엄마가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찍어서 그 사이트에 올려서 우리 엄마랑 뭐 할 사람 이렇게 뭐 한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게 꼭 그 나쁜 사이트에 그 영웅시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를 부추기는 거죠. 점점 더 수위가 높은 것을 올려야만 그 안에서
막 좋아요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그 몰래카메라가 당사자에게는 피해자에게는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술에 취하게 여자들을 만들어서 그 여성이 모텔로 데려가서 그 모텔 번호를 공개해가지고 그 수많은 남성들에게 전화 오게 만들고. 예, 전화해서 뭐 강간하게 하는 그런 것들 막 이렇게 되고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장면이 녹화돼서 방영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생중계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 가지의 뭐 평가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그 자기가 아니라 자기랑 같은 그런 또 다른 여성이 그렇게 피해를 받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너무나 엄청난 그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 안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받아가면서 치료를 받아가면서 그 안을 모니터링하고 그걸 문제 제기했던 그 수많은 훌륭한 네티즌들 덕분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뭐 만연하게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하게 되면서 물론 뭐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뭐 여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혐오 범죄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도 뭐 이제 지난번 지하철 그 역에서의 강남역에서의 사건 이것에서 이제 트위터에 보니까 한 말씀 이렇게 하셨던데 또 경찰 발표 보면 이게 여성 혐오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기도 하고 뭐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어떤 생각들이나 또 이제 20대에 당선이 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좀 어떠세요? 네. 그 건과 관련해서 우리 김광진 의원님도 아마 그 뭐 의견도 표하고 또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그랬던 걸 알고 있어요. 저 또한 그랬던 거거든요. 연합뉴스 그 인터뷰가 굉장히 제가 길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맥락 없이 이렇게 편집이 돼서 짧게 나가는 바람에 불필요한 오해들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 그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사건이 여성 혐오냐 아니냐 이것을 뭐 누가 따질 수 있겠어요?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수많은 여성들이 그 사건을 기화로 본인들이 스스로 겪었던 여성으로서 겪었던 이 사회 속에서 겪었던 엄청난 고통들 그 혐오로 인한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이 재환생되면서 그 부분들을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물론 경찰 입장에서야 뭐 무슨 혐오 범죄들이 만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뭐 국민들이 불안해할까 봐 그랬을 수는 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여성들이 가졌었던 일반적인 저도 여성 혐오의 피해자이거든요. 그 어렸을 때 그 사건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을 우리들이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사건으로 많은 남성분들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된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저도 그때 이제 그 사건 벌어지고 또 뭐 트위터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뭐 하다가 제가 사는 지금 서울의 영등포에 사는데 그 동네가 약간 좀 그 어두운 동네예요. 집값을 저렴하게 가야 되니까 이제 그 동네를 갔는데 저는 이제 택시를 타고 가면 택시 아저씨께서 막 이렇게 그 안에까지 들어가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냥 큰 길에서 내리는데 제 안사람은 항상 그 안에까지 가주기를 바래요. 물론 기사 아저씨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그냥 그 말 듣기 싫으니까 큰 길에서 내려서 조금 음침하긴 하지만 그냥 걸어가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또 여성분들이 느끼기에는 그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 차이일 수 있겠다. 전혀 남자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그냥 걸어가면 되지 라고 느꼈을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저도 그래도 나름 인권 감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점들과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고 그냥 당연시해 왔던 일들이 있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고 그 자체도 들어달라, 이런 고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이 이제 세상에 이제 표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참고 혹은 그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한번 같이 고민해서 바꿔봐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의견들을 많이 모아주고 있어서 민주주의의 길로 좀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갖게 됩니다. 예. 맞아요. 네, 실제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성 정치인으로 이제 4년을 살면서 사실 이렇게 저렇게 이슈가 되는 일에 앞에 서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에겐 숙명과 같은 반대가,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렬한 찬반의 가운데 서서 온갖 모욕적인 그 발언들, 또 욕, 이런 것들을 뭐 인터넷상에서 너무나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성이지만 제가 남성 조력자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저는 호주제 폐지를 10년 동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호주제 폐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여성사회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다라고 친다고 하면 가장은 아니겠죠. 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성들만의 성과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여성들 옆에서 묵묵하게 남성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그렇게 해결이 돼서 한 사회의 어떤 국면을 넘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건도, 강남역 사건도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 혐오에 대한 온갖 피해 사례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그것에 대한 사회의 변화를 요구할 때 갑자기 남성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뭐 일반적인 범죄인처럼 취급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극단적인 어떤 그 반항이 아니죠. 반대의 그런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 지점들이 저는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여성이 혼자 여성일 수 없고 남성일 수 없잖아요. 제가 지역에 가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여성이어서 옛날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머니들께서 막 좋아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여성은 그냥 사회 속에서는 이런 이론에서야 여성, 남성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그 여성은 누군가의 엄마이고 딸이고 어머니이고, 남성은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아들이고 아버지이고 이런 그 복합적인 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인식하지 않으면 이 사안들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 아까 말씀하시면서 잠깐 이제 호주제 폐지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이제 조합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 호주제라고 하는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미 이제 없어진 지가 꽤 지나고 그럴까요? 해서. 네, 그럴 수도 그래서 있죠. 뭐 그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해 오신 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조금 이제 여담으로 제가 드리면, 저도 이제 청년들을 많이 만나러 이제 다니잖아요. 강연도 하고 뭐 하다가 항상 국회의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럴 때마다 제가 진선미 의원님을 예로 들거든요. 진짜? 어떻게 해요? 그 법률 전문가를 우리가 모셔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 모셔올 것 같으면 대법원장을 비례대표로 모셔오지. 근데 우리 당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진선미 의원 고시 팔수하고 국회의원 되신 분이다. 팔수 맞으시죠? 네, 8.9기 맞습니다. 팔수하고도 되고 40대에 국회의원이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분야의 전문성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참 중요한 거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키워나가시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풀어나가는데요. 긍정적인 거죠? 그럼요. 희망을 이제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게 진선미 의원이 오랜 기간 동안 민변의 여성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말씀하셨던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해 나왔던 거,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싸움에 대해서 조금 짧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또 어떤 것인지. 네.
사실 호주제 폐지 운동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모르지만 조금 더 나이 든 세대들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말들 옛날에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해방이 되면서 새롭게 민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사실은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로부터 계속 호주제라는 것이 폐지돼야 된다라는 그런 그 논쟁이 계속 됐던 거죠. 40년 동안. 근데 제가 운 좋게 변호사가 된 초기 1999년이죠. 9년부터 그 호주제 폐지를 위한 이제 사법적인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 모임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여를 하게 돼서 결국은 호주제 위헌 소송까지 하게 됐고 거기서 위헌 판결을 받고 그다음에 민법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그 전까지는 호적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밑에 같은 이렇게 그 밑으로 쭉 호주 밑에 가족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개인별 신분 등록부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그 주체 밑에 관계로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오빠, 뭐 누나, 동생 뭐 이런 식으로 아이, 아들, 뭐 이렇게 남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도가 바뀐 건데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싸울 때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실효가 없는 거 아니냐, 굳이 그렇게 뭐 없애려고 하냐, 옛날부터 내려왔던 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제가 여성 변호사여서 가사 사건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많이 했고 그리고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맞습니다. 호주제라는 제도는 일반적인 가족한테는 아무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요.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제도라는 게 그런 거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할 수밖에 없거나 뭐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른바 비정상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는 그런 가족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인 거예요. 공개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다 공개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차별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성 조력자들에 의해서 여성들의 문제다라고 치부하지 않고 그게 모든 구성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폐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이 어떤 사회의 또 한 흐름을 변화시킨 의미 있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죠. 양성평등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있어 보면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오랜 기간 투쟁하고 헌신하고 해왔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대한민국의 2016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일들을 잘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또 이제 앞으로 또 4년도 국회에서 더 많은 일들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그 이야기들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원하고 톡 쏘는 사이다 같은 방송 김광진의 톡쇼를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얘기 계속 나눠보겠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오전에 법원에 갔다 왔어요. 그 소위 말하는 국정원 잠금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에 이제 마지막 선고가 그 공판 그 뭐죠? 검찰이 구형하는 구형하는 날이어서 갔었는데 참 이종걸 의원, 김현 의원, 문병호 의원 다 이렇게 이 시간까지 22번째인가 재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끌고 있는 상황들도 참 안타깝고 이런 걸로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도 참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국정원 댓글 부대 사건에도 또 어쨌든 관련이 많으시고 그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 참여도 많이 하셨고 아마 댓글 부대의 공격 대상 중에서도 많은 부분에 공격 대상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생각 드세요? 국정원 댓글 부대에 대해서? 참 한동안은 잠을 못 이뤘죠. 그 차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려울 때도 있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인 거죠.
그 사람들, 국민들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번에 작지만 총선을 통해서 표현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부족한 자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건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그것이 결국은 우리 모든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의미는 결국은 우리 그 일반적인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왜곡이 되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기존의 정부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옳은 것처럼 그럼 여전히 삶의 변화는 더디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저는 그 시간이 걸릴 뿐이지 역사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줄 거다.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하시다. 근데 참 아직도 이게 진실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리고 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가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이 정답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사건 그리고 뭐 사이버 사령부 다 마찬가지인데 단순하게 보면 국정원 댓글 부대도 총원이 몇 명이어서 지금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처벌받았는지 이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보위원을 2년 했지만 모르고 있어요. 네. 사이버 사령부 같은 경우도 사이버 사령부는 국방장관의 직할부대인데 국방장관이 지금 이 시간까지 서면조사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냥 재판이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냥 밑에 꼬리 자르는 깃털 몇 명 처벌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고 네.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좀 바꿔나가야 될 정말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이 이 모든 것들을 좀 정상화시킬 수 있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길로 빨리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자백이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더 느꼈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는 과거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언제나 그 즉시 현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운 과거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저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그 공권력들의 그 횡포, 간첩들을 만들어내서 정권을 유지하고 그러나 그게 수십 년 지나서 봐보니 그게 결국은 조작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수많은 가족들의 삶은 파괴됐고 그 피를 흘린 핀도 얼마나 되며 근데 그런 것이 옛날에 있었던 일인 것 같고 지금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있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적 통제의 힘을 잃게 되면 그냥 바로 그 회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억 속에서라도 이 부분들에 대한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잊지 않고 각인시키고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정책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과거의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국방에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군 의문사 이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이제 그 문제를 정말 좀 바로잡아 보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미완으로 있습니다. 군 의문사라는 게 예전에 군사 독재 시절에 있었던 어떤 일들만 있는 게 아니고 작년만 해도 150명 가까이 사망을 하는 거거든요. 군복을 입고 군인들이. 그렇게는 맞네요. 그 중에 100명 정도가 자해 사망, 그러니까 자살을 해요. 그러면 다 의문사가 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그 죽음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제가 진선미 의원님 떠오르면 뭐 다양한 의정 활동이 있으신데 그 중에서도 가장 또 많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복지원 사건인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뭐 많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들 잘 모르죠. 그리고 그냥 예전에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언제 뭐 무슨 프로에 한번 나오지 않았나? PD 수첩 뭐 이런 데 한번 나오지 않았나? 정도로 흘려가는 이제 것인데 형제복지원 사건을 어떻게 처음에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지금 이 시기에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같이 해줄 수 있는 어떤 일들은 뭐가 있는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그 사건을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무력감을 많이 느끼죠. 지난 4년 동안 그 어떤 사건보다 그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19대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가 돼서 이제 새롭게 다시 법안을 이렇게 발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한종선 씨, 그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을 내서 이 사건이 묻혀 있었다가 그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9대 마지막 자리에서 저는 믿어요. 이러면서 제가 진선미 의원이 하면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1980년대에 88 올림픽을 앞두고 정화 작업의 사회 정화 작업의 일환으로 노숙자들을 일거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체포해서 복지시설에 감금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삼천교육대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어쨌든 불황화라는 일명하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국가의 내무부 훈령을 통해서 이것이 추진이 되다 보니 부산에 있는 한 그 복지시설에 수천 명, 어떻게 보면 수만 명이 계속 들어가게 된 거죠. 강제 수용이 돼서 그것이 실적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 그것도 대부분 엄청난 비율이 대부분 경찰 또 시청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불황아들이 아니라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또 어떻게 하다 붙들려온 뭐 일반 가장,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몇 년 사이에 그 한 복지시설 안에서 사망자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5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한 용기 있는 검사가 그 현장을 덮쳐서 그 문제들을 만천하에 공개했지만 그 당시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랬지만 그때의 뭐 온갖 그 권력자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분은 아주 간단한 처벌만 받고 그 모든 재산들 다 유지해서 부산에서 떵떵거리며 살았고 그 기간 동안에 그 수많은 피해자들은 아무런 뭐 보호 조치 없이 그냥 거의 방치된 채로. 방치돼서 그리고 그 문제가 확인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풀려나게 되면 그 아이들은 어쨌든 다시 또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아원이나 또 다른 시설로 가다 보니 그 경로들이 확인돼서 그나마 이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났던 거거든요. 말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7살, 6살짜리 아이들이 겁탈당하고 맨날 맞고 굶기고 강제 노역시키고 그 살인 현장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고스란히 목도하고 그래서 정신병 그 한종선 씨도 누나와 결국 아버지까지 끌려 들어갔지만 그 두 사람 다 지금 정신병동에서 평생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친구도 불을 끄고는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자가 그것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이 도대체 얼마가 될 거며 그 사람들의 주변의 가족들은 또 얼마가 될 거며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되면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과거사를 정리하는 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가에서는 이미 과거사는 정리됐다. 그리고 예전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할 수 있었는데 니네가 안 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말이 되는 않는 게 불황화라는 낙인을 찍혀서 심지어 자기 가족들한테도 그게 찍힐까 봐
집을 못 가고 수십 년째 연락 두절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그 시점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제서 겨우 용기 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진짜 국회에 있으면 다양한 그 오랜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을 대부분들이 다 보면 국가폭력이에요. 네, 맞아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국가의 폭력들, 그리고 국민들은 사실은 특별히 국민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고 그 역할을 다하다가 국가가 그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들이 다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경제적 상황이 어쩌고 뭐 해서 다 보상해주지 못한다면 세계 11대 경제 강국이 된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좀 정상화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이미 뭐 할 기회가 있었다. 또 다른 사건들이 이렇게 뭐 사건마다 특별법을 만들면 다른 사건들도 뭐 우후죽순 다 뭐 해달라고 할 거다. 뭐 그러니까 예산이 그 다른 부족하다. 사건을 왜 안 해줄 생각을 하냐고요. 예, 이걸 또 하고 다른 사건도 할 걸 생각해야 되는데 왜 정부는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는 것인지 참 잘 모르겠어요. 흔히 뭐 단재 신채호 선생이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역사를 잊었다고 미래가 없지는 않겠죠. 근데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과거의 끊임없는 반복처럼 될 거니까 이제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부가 직접 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울림을 주고 작지만 이 목소리들을 모아서 키워내는 그런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오, 우리 김광진 의원님 멋있는데. 이거 안 예. 재밌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예, 제가 항상 이제 듣는 말 중에 김광진은 다 괜찮은데 재미가 없다 이러거든요. 예. 이 방송도 나름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주제들이 항상 좀 무거워지고 이런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네. 또 그냥 저희는 뭐 그 시사 평론을 하는 뭐 종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은 또 아니니까 네, 네. 깊이 있는 고민들 이런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화제를 뭐 가볍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진선미 의원이 인연이 깊다, 여러 네. 인연이다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인연이 있죠.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뭐 이제 정치를 시작하고 네. 부터 가장 첫 번째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네. 아마 네. 의원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공식 활동이라고 공식 하는 활동. 것의 첫 네. 번째로 네. 만난 네. 거죠. 4년 전에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딱 그 시점에 그렇죠. 그때 두타 앞에서죠. 예, 네. 두타 앞에서 저희 둘이 이제 비례대표 후보가 된 사람으로서 선거운동을 당시 한명숙 총리 대표와 네, 당대표 해야 수행을 되는데 해서 참 남 앞에서 말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 둘이서 이 두타 앞에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될지 맞아요. 모르고 박수의 각도, 예. 뭐 박수를 치는 시기, 뭐 이런 것도 다 예. 되게 낯설어서. 그래서 그랬었죠. 둘이 그 앞에서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만 얼쩡얼쩡 거리던 시기가 딱 4년이 지나고 네. 이제는 재선 의원으로 이렇게 거듭나셨는데 저도 이제 4년을 하고 선거에는 뭐 비록 떨어졌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워요. 당선이 됐으면 이런 일 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국회라는 게 이제 선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재선 의원으로 힘이 좀 생기면 이런 역할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고민들도 많이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네. 아마 비슷한 생각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19대를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가 좀 이슈가 되는 아니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의 법안들이 있는데 그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형제복지원 사건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은 뭐 더더욱 아쉽고요. 다만 또 좀 다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제가 김광진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19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한 개인 또 이렇게 경력이 짧은 정치인으로서 채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났던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초기에 우리는 대선을 치렀어야 했고 그 대선의 실패라는 그 결과가 가져오는 수많은 그 현장에서의 그 가슴 아픈 경험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대선이 실패하자마자 거의 수명의 노동자들이 그냥 뛰어내려서 아까운 그 생명들이 막 이렇게 쓰러져 가는 거를 막 지켜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한 팀인데 그 팀들인 그 동료 의원들, 또 동료 당직자들, 뭐 동료 당원들, 이 모든 사람들과 내가 가진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친근하게, 내가 정말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믿는지, 이런 것들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적인 경험, 또 사적인 뭔가 즐거운 일을 하면 그것이 죄스러운 그런 아주 그 이상한 그런 시기를 4년 동안 겪다 보니 정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 노릇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에도 저희 20대 국회 첫 의원총회 하는 날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 분들이 새로 들어오셨지만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동료 의원들을 생각하면서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대선 얘기 잠깐 주셨는데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으로 같이 이제 전국을 뛰셨잖아요. 수행 대변인. 수행 대변인. 예. 네. 지근거리에서 이제 본 문재인의 모습이,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여지는 모습 외에도 이제 있었을 텐데, 원래 문재인 대표랑 인연이 좀 있으셨어요? 없죠. 처음 국회 들어오고 나서 이제 알게 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대변인 제안을 받으셨어요? 대변인 통상적으로 나의 복심이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꼽는 것인데. 아무래도 미모? 또 농담인 거 다 알아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느낌이 저는 거절했거든요. 정중하게. 왜냐하면 제가 짧은 정치적 경험이 너무 짧고 정무적 판단도 미숙하다고 스스로 생각됐고 그래서 조금 더 연륜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을 했지만 그 시기는 그랬습니다. 일단 후보들도 국회 경험도 없는 그런 분들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트렌드 자체가 뭔가 새로움, 신선함 이것이 그 시대의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진 그런 경험들의 미숙함이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얼굴, 신선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고요. 선거 치르면서 고소고발 몇 건이나 당하셨어요? 선거 치르면서는 그 당시요? 예, 대선 관련해서. 대선 때는 제가 감사하게 수행 대변인을 한 터라 이렇게 막 논쟁을 하고 이러는 것. 그건 진성준 의원님이 주로 담당하셨구나. 네, 그래서 진성준 의원님도 고소당한 거는 없을걸요. 네. 그런데 다행히 그건 없었고 이제 나중에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해서. 지근거리에서 본 문재인의 모습 중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는 거 하나 공개하신다면. 사실은 제가 지금은 정말 우리 팔로워 분들이 너무 많아지셔서 트친들이 많아지셔서 너무 행복한데 그 시절은 사실 너무 괴로워하면서 트윗을 시작했어요. 저도 그렇게 SNS에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서 그래서 돌아보면 트윗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문재인 후보를 조금 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좀 다가가게 하고 싶어서 현장에서 안 보이는 모습들 있잖아요. 남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올리려고 트윗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안에 이렇게 재밌는 소재들을 올리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팔로워 수가 많이 늘어서 지금은 좀 10만이 넘었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님은 제가 수행 대변인으로 볼 때도 너무나 인격자죠. 예, 너무나 인격자고
그 당시는 제가 그때 트윗에도 썼지만 후보로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내가 부족해서 뭔가 전달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막 복잡하게 전개돼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쉽죠. 예. 19대 국회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대선 얘기하셨는데 네. 똑같이 이제 20대 국회에서도 네.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대 국회 국회의원으로서의 고민이 있으실 거고 네. 또 당장 내년에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그 두 가지 뭐 연이어서 말씀하신다면 20대 국회나 이런 건 꼭 이뤄보고 싶다. 그리고 재선 의원으로서 이것은 내가 하나 좀 정리하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실 거고 또 사실 저희가 이제 집권하게 된다면 야당 의원으로서 한 2년 있으시다가 그리고 이제 여당 의원도 한 2년 하게 되잖아요. 저도 국방위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은 여당이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아쉬움들이 많았었는데 여당 의원 되면 나 이런 거 한번 꼭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 하나 좀 듣고 싶고 또 19대 이제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올 텐데 그때도 문재인 후보가 대변인을 부탁하면 받아들이실 것 같으신지 혹은 다른 역할나 이거 한번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그렇죠. 제가 비례대표 하다가 이번에 강동갑에서 재선을 고민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노력했고 그래도 다행히 그 지역 국민들께서 알아봐 주셔서 결국 20대 국회에 다시 들어왔는데 제가 저 또한 사실 시즌2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비례대표 때는 사실 제 정체성이 정치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 스스로도 약간 엉성한 느낌이 또 좀 있었고 그리고 여성 초선 비례라는 그 위치가 어떻게 보면 가장 무시당한다 이렇게 바깥에서 저를 놀리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저 말씀하시는 스스로가 중간에 제가 질문 하나. 비례대표를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처음에는 아마 의원님도 말할 때 난 재선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 하셨던 기억이 있긴 한데 네, 자랑스럽고 예. 또 자랑스럽고 예. 비례로 오신 분들이 다들 처음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가 또 이제 재선을 도전하는데 뭐 재선이 나쁜 일은 아니죠. 네. 어떤 계기로 내가 다시 정치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몸을 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바뀌셨어요? 네. 저는 비례대표 들어올 때 그 각서도 썼습니다. 한 번만 하겠다고. 사실 저는 좀 그 정치적 성향을 사람들이 제가 정치 안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놀랬거든요. 제 주변의 친구들은. 그만큼 저 스스로도 제가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 한 번만 화려하게 제대로 하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후배들이 많으니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정치를 훌륭하게 잘할 사람들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망설이는 어느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건 정치 혐오 또 뭐 정치라는 것이 권력욕의 화신처럼 어떤 왜곡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돼서 그냥 누구나 다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그 부담 없는 그러나 굉장히 소명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로 평가받게 제가 노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정치적 실험이 다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대선도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 뭐 국정원 대선 개입을 통해서 정말 국정원 개혁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누구의 어떤 뭐 정쟁의 논리가 아니라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제가 뭔가를 하겠다고 희망 고문을 했던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든가 뭐 장애인 뭐 관련된 건이라든가 뭐 주민등록제도라든가 뭐 기부금법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그 법들 다 그 관련자들과 같이 간담회하고 토론회하고 법안 만들고 이런 거 다 해놨는데 마무리를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시작이 되는 시점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지방선거에 전 비례대표니까 제가 담당하는 지역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침 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이 거기는 9명의 의원들이 다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흔쾌히 거기 수석 대변인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됐는데 대변인의 통상적인 그 방식과 완전히 달랐어요. 왜냐하면 강원도 너무 넓어가지고 그 14일 동안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후보가. 한 번도 못 가는 데가 뭐 너무 부지기수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시길 제가 원주에서 살면서 후보처럼, 그러니까 후보랑 다르게 혼자서 후보처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돌아다녀 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저게 낯설었죠. 제가 그래서 그때 원주도 한번 갔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거 기간 내내 새벽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출발해서 오면 집에 11시에 오고 뭐 이렇게 계속 돌면서 그걸 돌다가 그때 알게 됐어요. 비례대표로 정치를 그만두는 건 지역구의 그 실제 경험이 없는 상태로 그만두는 건 10분의 1의 경험이겠다. 이 생각을 처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고민이 더 시작이 됐죠. 예. 그 고민으로 이제 20대 들어가셨으니까 잘 해주실 것 같은데. 네. 네, 이거는 진짜 꼭 하리라 하는 거. 저는 민생 하는 것에 그 흑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모든 의정활동이 다 민생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국정원에 갈 때도 어딜 갈 때도 그리고 로텐더홀에 앉아있을 때도 전 그게 민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곧 민생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당내의 문화를 좀 더 개선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라는 것에 부과되어 있는 지나치게 정치 혐오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내리고 평범한 사람들, 그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정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만들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정원이나 또 경찰, 검찰 이런 공권력들의 개혁 문제 이걸 정말 이뤄내고 싶어요. 말씀 나누는 동안 자연스럽게 1시간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그래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보는 분들은 막 지루하지 않았어요. 재밌게 보셨어야 될 텐데. 네. 제 김광진의 톡쇼의 첫 번째 출연자로 나오셨는데. 영광입니다. 예. 이제 낙선하고 한때는 국회의원이었으나 이제 대한민국이 다 아는 백수가 된 김광진에게. 그렇지만 스타이기도 하잖아요. 예,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리고 이제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 인사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김광진 의원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지만 제게 있어서 김광진은 많이 남다른 것 같아요. 청년 비례로 들어와서 참 제가 비례였기도 해서 수많은 그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을 테고 왜곡된 그런 시선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들을 굳건히 버텨내고 진짜 막내였다가 막내가 아닌 아주 그 든든한 믿음직한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이 감동했고요. 필리버스터 그 5시간이라는 게 처음 5시간은 저는 192시간과 맞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시간을. 그런데도 그렇게 아주 담담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그 부분들을 지켜내는 걸 보면서 저는 참 또 다른 저 또한 정치이기도 하지만 정치의 수요자이잖아요. 그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우리 김광진 의원님의 또 다른 시작이 더 큰 시작으로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 막내 진남매의 막내 동생 김광진 의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첫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해서 선보였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함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김광진답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바르게 성장하는 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민TV 김광진의 톡쇼를 위해서 약속은 조금 미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